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공황 발작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시작되는 극심한 불안, 공포를 공황 발작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막히고 땀이 흐르고 떨림이 있고 어지럼증이 동반됩니다.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보통 10분 내에 최고조에 이르고 2, 30분 내에 호전됩니다. 이것이 공황 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 갑상선 질환, 천식 같은 이런 신체 질환도 위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공황 발작인지 아니면 신체적인 문제인지 감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공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이 공황 발작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작이 다시 올까봐 두려워하는 예기 불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기 불안 때문에 회피 행동까지 나타납니다. 회피 행동은 뭐냐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유발되는 상황이나 장소를 피하려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두근거릴까 봐서 운동을 안 하는 거, 또 발작이 올까 봐 혼자 외출 안 하는 거, 사람 많은 곳은 피하는 거, 이런 회피 행동들이 발작이 다시 올까 봐 두려워하는 예기 불안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단, 회피 행동이 반드시 병적인 건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발표를 피하려고 하고 개가 있는 집은 무서워서 피해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피 행동이기 때문에 병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인을 보겠습니다. 일단 뇌회로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면 편도체, 편도체는 뇌의 변형계에 위치하고 있고 위협을 탐지하는 위협 탐지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공포, 불안 같은 정서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곳, 이곳이 편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다든지 두려움이 느껴질 때 이때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청반, 여기는 어디냐면 논의 상부에 위치한 작은 핵입니다. 근데 이 작은 핵인 청반에서 노르에피네프린, 이것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 각성, 주의, 심박 증가, 호흡 변화 등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트, 맞서 싸울 건지 플라이트, 도망갈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해서 나타나는 거고, 이것은 교내 상부에 위치한 청반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전전두엽. 전전두엽은 편도체를, 아까 편도체는 정서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죠. 위협 탐지기입니다. 이게 조절되지 않고 계속 활성화되면 공황장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억제해서 과도한 불안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전전두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뇌회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뇌회로가 정상이라면 약간의 불안, 두려움으로 끝나겠지만 공황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청반과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게 됩니다. 청반이 과활성화되면 노르에피네프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겠죠. 편도체는 이 세로토닌 부족과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뇌가 위험하다고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 과다해서 나타나는 이런 신체 반응과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정서 반응,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죽을 것 같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황 발작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잘못된 해석이 각인이 됐을 때 이런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청방과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유전적 체질적인 요인인데 가족력 연구에서 공황장애의 약 3-40%가 유전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즉 청반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이 원래부터 민감하게 타고난 경우입니다. 청반 뉴런 자체가 과도하게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작은 신체의 변화도 위험 신호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 과잉 분비되면서 공황 발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세로토닌인데 이 세로토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청반을 억제해서 N이 요거 분비를 조절합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청반 억제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과잉 분비되게 되는 겁니다. 전전두엽과 편도체 조절에도 이 세로토닌이 영향을 미치는데 전전두엽은 앞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이 편도체는 공포, 불안을 느낄 때 활성화된다 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게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로토닌인데 마찬가지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여기에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돼서 편도체에 브레이크를 잘 걸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 발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편도체 내부에 가바 신경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에. 근데 여기에는 세로토닌 수용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로토닌이 잘 공급되면 이 가바가 편도체를 잘 조절할 수 있는데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게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편도체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세로토닌이 감소했다. 이럴 때 아까 청반 억제력이 약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 과잉 분비된다. 그 다음에 전전두엽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잘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이 가바는 편도체에 직접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 기능이 저하됩니다. 왜냐하면 가바에 붙어있는 세로토닌 수용체에 세로토닌이 잘 공급이 안 되니까 가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족고나 학습입니다. 과거 특정 상황,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거렸던 경험이라든지 밀폐된 공간에서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뇌에서 위험 신호로 잘못 각인되는 경우입니다. 그 후 같은 자극이나 유사한 상황에서 편도체가 자동적으로 과잉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족고나 학습이 되겠고 이 때문에 공황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반복적이고 예상치 못한 공황 발작이 나타난다. 두 번째, 발작 이후에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회피 행동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겠죠. 다시 발작이 올까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발작의 결과에 대한 불안, 공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아닐까? 내가 실신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작을 피하려는 현저한 회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출 피하고 운전 피하고 하는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1개월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 세 번째,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가 만족됐을 때 공황장애를 진단하게 됩니다. 치료를 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항우울제, SSRI,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것이 1차 선택약입니다. 기전은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이 오래 머물도록 하여 전전두엽, 편도체 억제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 A라는 뉴런과 B라는 뉴런이 있고 이 사이에 빈 공간 여기가 시냅스인데 여기에서 분비한 이 세로토닌이 이렇게 타고 가서 시냅스를 지나서 B를 거쳐서 이렇게 돌다가 다시 이 세로토닌이 A라는 원래 뉴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세로토닌 양이 적다 보니까
이 과정이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SSRI 요거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흡수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억제력이 다시 회복되겠죠. 그래서 이게 1차 선택약이 되겠습니다. 이 약의 장점은 장기 치료에 효과적이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에서 6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불안이 잠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2주에서 6주간 환자분이 약이 효과가 없다고 셀프로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환자에게 꼭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약물은 항우울제 SNRI인데 이것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조절하는 약이고 불안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 이거는 효과는 빠르지만 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만 사용하는 약입니다. 예를 들면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전은 가바 작용을 강화하는 겁니다. 가바가 편도체 내에서 직접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뇌신경 흥분을 억제해서 불안을 완화하게 됩니다. 장점은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수분에서 1시간 내에 진정되는 효과가 있고 그렇지만 단점은 의존성이 있을 수 있고 내성,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단독 사용은 할 수 없고 초기 치료에 보조적으로 또는 급성기에만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약물 치료였고 두 번째는 인지 재구성입니다. 신체 감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뛸 때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그랬죠. 운동했을 때도 심장이 뛰더라. 그래서 심장이 뛰는 거는 위험하지 않다는 현실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정해 주는 것. 이것이 인지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황 발작 유발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방법이 있겠고, 네 번째, 생활 습관 교정이 있겠고, 다섯 번째는 호흡 훈련입니다.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춘 뒤에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내쉴 때는 6에서 8초 정도 더 길게 내쉬면서 훈련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완 훈련. 이거는 발끝에 근육을 5초간 긴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10초간 완전히 이완을 하고 종아리를 마찬가지로 5초 긴장, 10초 이완 이런 식으로 얼굴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완 훈련이 공황장애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호 중재를 보면 환자 혼자 있으면 불안이 더 커지기 때문에 환자 곁에 머물면서 심리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조절해 주는데 소음,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환자가 앉거나 누울 수 있도록 해서 신체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심호흡 훈련 하루에 2, 3회 약 5분 정도로 하고 불안이 올라왔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해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천천히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내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시범을 보이면 환자가 따라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지적 재구성 교육입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두근거림이 심장마비가 아니라 공황 증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자기 진정 문구를 만들어서 반복하게 합니다. 위험하지 않고 곧 지나간다. 이런 자기 진정 문구를 되뇌이면서 인지적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다섯 번째, 약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항우울제 SSRI 요거는 투약하고 나서 처음 몇 주간은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반드시 환자에게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카페인이라든지 니코틴
과로 같은 것들은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 만약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때의 나의 행동의 변화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것을 멀리 했을 때 아니면 적게 했을 때 행동의 변화는 어떤지, 그런 변화 양상들을 기록지에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지지 강화, 가족 친구에게 공황 발작의 특성과 대처법을 교육해 줍니다. 곁에 있어주고 과호흡 시 호흡법을 함께 해주세요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지그룹, 산후회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결해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면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